자, 김일성의 외삼촌, 김일성의 한 가족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오늘 있었던 일부터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 바로 김일성의 외삼촌이죠? 그렇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영직, 그리고 어머니가 강반석인데요. 네. 그 어머니의 큰오빠, 즉 큰 외삼촌이 바로 강진석입니다. 그런데 네. 이 강진석이 지난 2012년 정부가 수여한 훈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네. 당시에 그 애국지사 198명에게 건국 네. 훈장이 추서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훈장을 추서한 그런 그 사정을 보니까 네. 당시에 그 예전에 강진석은 평양 청년회로 활동을 하고 또한 백삼무사단 제2부외무원으로 활동을 했다. 또한 군자금을 모았는데 그 네. 결과 일제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고 8년 동안 복역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훈장을 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뭐 알고 있었고 아버지 김형직인데 강반석의 큰 오빠군요. 네, 큰 오빠인데요. 네. 아까 이걸 읽을 때 우리 손 변호사께서 백산무 사단이라고 그러셨죠? 이게 우리가 사단 여단에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읽는데 백산무사단입니다. 아, 무사단은 뭐죠? 저 처음 듣네요. 무사, 칼제비. 아, 무사단이요? 백산은 백두산입니다. 아. 백두산 무사단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최고 대장은 사단장이 아니라 그냥 단장입니다. 아, 무사들의 모임, 무사단. 백두산 무사단의 모임인데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네. 그때 지금 압록강 상류에 가면은 이렇게 해산지에서 쑥 이렇게 흘러서 꺾어지는데 거기 네. 바로 건너가면 임강이라고 하는 중국 지역이 있어요. 임강은 네. 뭔가 하면 김일성이 평양에 있다가 나중에 만주로 아버지 따라 김영직 따라갈 때 임강에서 좀 삽니다. 그 임강 지역에서 이제 이런 조직이 백산 무사단이 만들어졌을 때 이 네. 강반석의 오빠인 강진석이 한 20대 청년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씩. 2012년이면 MB정부 5년 차니까 보수 정부에서 김일성의 외삼촌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겁니다. 네. 모르고 했었다는 게 맞습니까? 모르고 했다라고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네. 이 지금까지 이 건국훈장을 받는 거나 이런 거는 그 유가족들이 우리 조상이 이러이러한 걸 했으니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해서 청구를 해서 이제 심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네. 다 돌아가시고 또 네. 어떤 분들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신 네. 학자분들이 네. 심사를 합니다. 네. 학자분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이 백산무 사단 등등등 이 건에 주목해가지고 여기서 활동했던 강진석을 190 몇 명의 네. 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올림으로 해서 서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4년이 지나면서 오늘 이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요. 자, 야당 의원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추궁을 하네요. 그 내용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왜 과연 김일성의 외삼촌이 애국훈장을 받아야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직과 강반석은 김일성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북에서는 엄청나게 개인 숭배로 미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제시대에서 저항운동을 한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강진석과 마찬가지로 서운 대상인가요? 이 강진석은 해방 이전에 김일성의 삼촌을 맞지만 해방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관을 지울 수가 없고 이 공적은 인정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한 분에게 훈포장을 주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확인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처장님의 무능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당시에 이 공원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들은 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사할 때도 본인의 행정 공적만 가지고 심사하지 이분이 이 다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은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박승춘 그 국가보훈처장 얘기는 대한민국에 연좌제는 없는데 그 사람의 공적을 따져야지 그 친척이 누군지를 따져서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수교대랄까요? 일단 구시영 처장. 네. 국가보훈처에서는 우리는 몰랐는데 그거 따져야 되는 거냐? 그 본인이 중요한 관계라고 설명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건 방어를 하기 위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945년 북한의 그 김일성 정권이 수립하기 전에 이 사망한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공적만 가지고 이 그 훈장을 추서했기 때문에 별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현행 그 법상 이 주적이 지금 북한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의 어떤 이제 친인척을 우리나라 이 건국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맞는지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법에 좀 네. 저촉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뭐 이제 그 시점으로서는 그 4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네. 공정만 가지고 훈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걸 좀 알아봤습니다. 네. 2012년에 추서가 된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은 가족은 우리 쪽에 없으니까 네. 학자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뽑았고요. 만들어 놓은 네, 것으로 여기서가 이제 상당히 특이한 건데 네.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 성향이 보수일 것 같아요, 진보일 것 같아요. 사회주의 운동 많이 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anyway, 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올렸고요. 네. 이게 지금 문제는 박승춘 우리 네. 처장이 지난 정부부터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왜 몰랐느냐는 건데 네. 그때는 여기서 그 공적심사위원들 민간인 학자들이 하게 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었습니다. 아하. 지나갔고요. 지나간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한 우리 민족 인사가 네.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왜 이 사람이 외삼촌이 있는데 네. 했느냐라고 해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네. 박 처장도 알았고요. 네. 알았고 다시 이제 재심을 요구한 것 같아. 재심 네. 비슷한 거. 학자들이 못하겠다. 우리 판단이 맞다.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처장이 임의로 지울 수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보게 되면은 이 심사위원을 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그냥 굳히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비슷하게 돼갖고 지금 그냥 갔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모든 책임을 박승춘 처장이 지게 된 거죠. 저분은 지난번 5.18 광주에서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했다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수설수에 오르니까 네. 지금 야당에서 지금 문제를 걸고 나온 겁니다. 실제로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강진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마침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북한에서의 강진석의 모습입니다.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살 길이 막히어 저국을 하직한 유랑민들과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한 다음 만국의 수치를 씻으려고 반일 독립운동의 길에 오른 애국지사들이었다. 나의 외삼촌 강진석도 림강에서 백산무사단을 묻고 활동하였다. 자, 그러니까 김일성의 육성을 인용한 듯하고 얘기하네요. 백산무사단.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기서도 존중받고 우리서도 이제 항일운동 걸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 이제 학자분들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네. 이념 문제도 검토를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강반석이 아까 나오는데 강반석이라는 그 김일성 어머니의 이름이 반석이 베드로잖아요. 네. 이 강씨들 집안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랑은 쉽게 안 통하고 또 그런 그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젖어서 지금은 이제 주체 사상, 그 네. 수령주의로 왔다 그러는데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근데 네. 제가 하나, 우리 근대사와 관련해서 하나 좀 잘 모르는 하나 이야기를 하나 밝혀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서 네. 초대 총참모총장이 네. 공석으로 돼 있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해군하고 육군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해군은 최초의 총참모장은 네. 손원일 씨 딱 들어갑니다. 손원일 제도. 네. 근데 육군을 보게 되면 이응준이라고 돼 있는데 네. 기간이 1년 빠진 다음에 그분이 사실은 2대예요. 네. 이응준부터 시작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일대가 누군가 하면 송호성 씨입니다. 송호성 씨. 송호성 씨가 누군가 하면은 그 광복군 지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하려고 한반도로 들으려고 했던 그런 중국군에서의 우리 네. 그 광복군 총사령관인데 이분이 이제 광복하고 난 다음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네. 육군 총참모장이 됩니다. 별 하나 달고. 근데 이분이 김구 선생 파다 보니까 김구 선생이 왜 암살당하고 김규식하고 왜 남북 협상회의 하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민군이 내려올 여순 반란 사건 났을 때 이분이 네.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난 다음에 호국군 사령관을 했는데 6.25 때 인민군이 내려올 때 월남을 안 해요. 네. 붙잡혀갖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서 지내다가 거기서 조선의용군 사령관 하다가 죽거든요. 그런 기록이 있어서 과거에 독립운동한 것도 인정 못하겠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이분의 아들이 네. 나중에 대만으로 가가지고 대만 정보부에서 차장까지 했어요. 저를 네.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공산주의는 했지만 독립운동도 했다 인정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됐네요. 그건 참 판단하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이제 좀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원래 아니 친척이 김일성의 그 외삼촌을 김일성의 외삼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훈장을 받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 이른바 진보 정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가장 우파라고 얘기하는 박승춘 보훈처장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공수교대 모습이 지금 오늘 바로 벌어졌습니다. 아주 저도 좀 판단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네. 독립운동만 볼 거냐, 네. 연좌제를 볼 거냐,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집단 중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있던데 네. 여기는 지난번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100년 전쟁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그런 네. 시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좌우가 막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서의 타겟은 박승춘 네. 아웃시키겠다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쪽에서는 또 어려워지니까 이념 문제로 또 네. 지키고 하는 좀 네. 뭐가 피해가 구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하 구분 안 되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지도랑 관련 보여주겠는데 북한의 선박이 미국산 무기로 장착하고 우리 군을 겨냥한다? 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게틀링 포를 기관총을 단다고 나왔는데요. 네. 이건 정확한지 아닌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게틀링 기관포는 이게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네. 남북전쟁 때 미국에서 최초로 만듭니다. 이 우리 북한총을 얘기할 때 따발총이라 그러죠. 네. 따발총이 뭔가 하면 총신이 여러 개 있어서 이걸 묶어주는 게 따발총인데 네. 이런 개념으로 처음 난 게 게틀링 기관포입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나갑니다. 네, 그렇죠. 발칸포처럼 나가는데 네. 이거는 보통 12.7mm 총을 쏘거든요. 저건 벌컨포 같은데 우리 쪽에. 네. 근데 얘네들이 북한이 하는 건 14.5mm 기관총이 따로 있습니다. 네. 14.5mm를 단 걸로 보입니다. 게틀링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 이게 미국산이라는 게 북한 배에 어떻게 이게 장착이 된 그러니까. 거죠? 어디서 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제 게틀링을 단 게 아니라 자기네가 생산하는 14.5mm 기관총을 탑재한 걸로 보이는데 게틀링인지 아닌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게틀링의 그 방식과 그 모양을 그대로 땄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네. 보도가 나왔는데 네. 글쎄요, 저는 14.5mm 포를 난다는 거는 2012년부터 달아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쟤네들 포는 속도가 느리고 우리는 30mm, 20mm, 40mm 포가 굉장히 속살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붙으면은 와르르 날아가서 얘네들이 항상 당했기 때문에 이런 포를 다루는 노력을 했는데 게틀링 포라는 게 나와서 조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14.5mm 포가 아닌지 네. 기관총이 아닌지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북한의 움직임 지금처럼 몇 미리 더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적도 없을 정도인데 U2 고공 정찰기라는 거요. 출격 과정을 제가 좀 면밀히 봤거든요. 자, 지금부터 공개해드릴 영상은 동아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죠. 윤상호 차장이 직접 촬영한 그 내용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U2 고공 정찰기의 출격과 그 비행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죠? 네. 블랙버드. 아, 지상에 있는 모습을 제가 저렇게 영상으로 본 거는 드물게 봤던 것 같은데. 날개가 상당히 길어서 활강을 오래 할 수 있고 활공을 오래 할 수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왜 우주인들이 입는 옷 같은 장비를 조종사가 입네요?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거기 네. 올라가면 기압이 약해져서 사람이 좀 힘들죠. 네. 참고로 저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시면요. 네. 남자 여자 막론하고 뱃속에 가스가 커져갖고 네. 그 가스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20km, 그러니까 2만 미터잖아요. 네.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거의 우주인에 비슷한 중력의 부담이나 무중력 상태로 올라간다는 그 얘기겠군요. 그리고 거기 공기도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여압 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특수한 네. 시설이 많이 붙습니다. 자, 두 대가 떴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이륙하면서 쭉 한반도 상공을 휘저었군요. 네. 지금 여기 저 오산에서 U2기 미 700 기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평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U2가 한번 떠갖고 네. 동에서 서로 또는 네. 반대일 수도 있게 쭉 한번 훑습니다. 쭉 가고요. 그러면서 여기 휴전선 뒤쪽에 이북군이 전날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쭉 체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지금 저 롯데월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성남기지, 네. 서울공항에서 금강 정찰기가 떠갖고 교대로 여기 쭉 훑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평시에는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북한 긴장이 매우 올라가면은 네. U2가 하루에 2번 뜰 수도 있고 금강이 2번 뜰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저 장면. 그러니까 미국이 공개를 한 거잖아요. 동아일보 기자를 초청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북한한테 일종의 저런 화면 영상 같은 게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겠다는 뜻이 있는 거네요. 저가 이제 너희를 보고 있다. 네. 수상한 짓 하지 마라. 네. 지금 북한이 지금 태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몇 번 발사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NLL 한강하구에서 제2연평도 포격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압박도 가하고 있고 그렇죠. 계속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이지 마라 하는 사인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으면 이제 결국 안보 상황 가지고 이제 북한이 우리를 여기저기 쿡쿡 찔러보면서 이제 점검을 하고 간을 보는 거로 보이는데 어쨌건 우리로서 이제 우리의 절차와 관행과 문화에 따라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에서 모습 보니까요.
어쨌건 국회의원들은 통일부를 굉장히 질타하네요. 한심하다, 하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국회 장면부터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통일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차라리 통일부의 이름을 대북제재부나 대북압박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한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통일부는 개점 휴업 상태다. 말만 통일부라고 그래서 돼 있지 실제로 통일에 관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탈북자 관리도 그전에 했던 거 원칙 다 버리고 대책조차 얘기를 못한 통일부가 무슨 뭐 개점 휴업이 아니라 박뺀 거 아닙니까? 요즘 통일부 업무 수행을 하는데 바쁩니까? 한가합니까? 아니면 쉬고 있습니까? 바쁩니다. 뭐 하는데 바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통일 준비,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남북관계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럼 남북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남북회담 본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회담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협상 경영 노하우를 네, 홍 장관이 지금 국회 답변에서 굉장히 통일부가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부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보니까요. 생생 뉴스 코너에 최근 한 달 동안 이 통일부가 5가지 일을 한 것으로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는 6월 9일자에 통일부 김영석 차관이 취임했다는 뉴스고요. 그리고 5월 30일에 통일박람회 2016을 개최했다. 그다음에 5월 30일에 장관이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통일부가 한 뉴스는 이게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바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반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통일부가 바빴던 시절이 있죠. 남북 간에 협력하고, 교류하고, 관광 보내고, 방문하고, 행사하고, 회담하고, 공여하고, 제공하고. 지금 구자홍 차장 말씀대로 지금 통일부 개점 휴업 맞습니다. 그건 이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 이후로는 거의 할 일이 없고요. 그냥 저는 행사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저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통일부가 통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분당 관리 부서입니까? 전 지금까지 쭉 통일부 한 거 보게 되면은 분당 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분단을 유지해서 서로 왔다 갔다 이걸 주로 했지, 통일부라 그러면 국방부보다 더 공격적인 부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하나의 잘못 이해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는 분들이 통일하자는 건가요? 평화로운 분단을 하자는 건가요? 난 늘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 말만 통일부지 사실 분단관리부였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체제 유지를 해서 어떻게 한국과 일본처럼 평화롭게 살자. 그러다가 어떻게 통일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 기능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의 기능을 분단관리부로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갈 거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분명히 했죠. 국토통일부, 국토통일원 이렇게 했었죠. 국토를 통일하는 기능으로 간다 그러면 명쾌한 건데 지금 통일부를 그전에 국정원에 있다가 그쪽에 가신 분이 얘기에 따르면 업무 보고를 받으니까 반나절 만에 다 알겠더래요. 워낙 작아가지고. 지금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 작아서 다 알겠다고 할 정도로 별 일이 없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부 기능을 어떻게 갈 거냐. 분단관리부로 갈 거냐. 진짜 국방부나 국정원처럼 통일하게 한 부서로 갈 거냐는 질문을 야당이 던졌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 안보 상황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부터는 이제 이정우 의원 앉아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